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마스크에 수가 놓여져 있는데 직접 네. 만드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네, 누군가가 선물해 줬어요. 그러셨군요. 곱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준석 네. 최고위원은 어떻게 전망하셨어요? 미국 대선? 저는 아마 트럼프 쪽에서 선전을 하겠지만은 바이든이 네. 신승할 것이다라고 방송에 나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 개표 지금 진행되는 과정 거의 끝났는데 이제 보셨겠지만은 네. 트럼프가 여론조사에 아무리 밀리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이 재선 실패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고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에 비해 가지고 트럼프의 지지층이 좀 확장됐다는 징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올해 이제 초에 BLM이라고 하죠.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고 하면서 흑인들의 이제 인권 관련 운동들이 있었는데 예, 시위도 계속됐었고. 예, 이것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히스패닉계의 어쨌든 지지율이 좀 트럼프 쪽에 올라오는 것이 이제 관측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국은 주별로 워낙 인구 조성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엔 트럼프는 이번에 히스패닉에 있어서는 약간의 지지층이 확장되었고 네. 흑인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보다 다소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더 흑인 쪽이 강했거든요. 이게 결정적으로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이번에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지역들 특히 5대5 연안에 있는 그런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이런 곳들이 지금 개표 결과상 바이든 후보의 우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곳인데 이곳들을 원래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장악하면서 그랬던 곳이죠. 예. 이겼던 곳들인데 미시간주에 보면은 이제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데 아니면 뭐 위스콘신은 밀워키 이런 곳들은 도시 지역인데 흑인 인구 비율이 80%입니다. 예,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는 바이든의 몰표가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플로리다가 원래 격전지로 분류되었는데 플로리다는 또 의외로 트럼프가 또 상당한 격차로 이제 이기면서 플로리다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거기 히스패닉들이 많이 삽니다.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종별 득실표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중에 가장 약체들이 붙은 인기가 별로 없는 분들이 붙은 거라 예. 상대적으로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은 느낌이었고 야 미국 대선 과정은 투표 방식이 되게 특이하다. 이런 느낌. 연방제의 특징이긴 하지만 좀 허술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우편 투표와도 하고 현장 투표도 해도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러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죠. 예. 어떻게 유지가 되지? 심지어 120% 투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저래갖고 유지가 되나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는 그냥 바이든이 일방적으로 이길 것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언론에서는 다 그렇게 전망했었어요. 네,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이. 그리고 2016년에 그렇게까지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이 폭망했는데 또 폭망할 리가 있을까? 보완을 많이 했다니까. 네. 그런데 확실한 건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의 패배는 확실하죠.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예측을 안 했고 뭐 미국 선거니까 막 그렇게 또 뭐 그런 건 없고. 근데 바이든이 우세한데 트럼프의 막판 추격세가 강해서 예측 불허였다. 이 정도로 보고 있었죠. 근데 느낌은 참 이상한 선거 제도다. 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여론이나 언론 쪽에서 이제 전망하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래 되면 난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결국에는 그 승복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가 이번에 나와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막판까지 서로 엎치락뒤치락 했다가 바이든이 이기긴 이겼는데 우편 투표 문제, 사전 투표 문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의 여러 가지 집중도 이런 것들 또 미국의 백인 남성들이 뭐 분노하고 시위하고 뭐 총 들고 다니고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결론 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저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한국의 보수 세력과 보수라는 이름만 공유하지 사실 공유한 지점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수 세력 중에서는 강경 보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신기했던 것이 예. 이번에 이 트럼프의 불복 선언이 나오자마자 바로 메시지 내신 분이 누구냐? 민경욱 전 의원이거든요. 네, 예, 트럼프랑 뭐 대화를 한 것 같진 않은데 트럼프의 트위터 글에다가 본인이 멘션을 달면서 거봐라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것이 지금 이제 기사화까지 돼가지고 돌고 있는데 저는 시나리오 똑같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이 이제 얘기했던 것이 다 매수론이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왜냐하면 설명이 안 돼요. 나중에는 이제 그 근거가 설명이 안 되니까. 모든 게 매수되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뭐 관계기관과 선관위와 그다음에 우체국 뭐 다 매수됐다 할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주장했던 분들이 아마 미국에 똑같은 주장을 수출할 걸로 보이는데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우정사업본부장 거기 USPS라고 하거든요. 맞죠. USPS 같은 경우도 본인의 측근으로 앉혀놓고요. 연방 대법원까지 본인의 측근으로 앉혀놨기 때문에 여당이 솔직히 공무원이 매수됐다 주장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보다는 좀 다른 주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하여튼간 저는 이 뜬금없는 K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수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진짜. 이런 시나리오가 있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년 초에까지 만약에 승부가 안 나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그 하원에서 각 주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을 뽑게 되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우세해지죠.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가려고 하겠죠. 트럼프는. 근데 이제 이럴 때 미국 민주주의의 힘이 작동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그렇게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미국이. 저는 뭐 그냥 트럼프가 그 별명이 트왕상이세요. 트윗 황제인데. 그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트윗 쪽으로부터 경고 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좀 사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만약에 대한민국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의 후보가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표 못 받아요.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독특한 정치 체제 때문에 뭐 저런 행태가 나오고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 불복하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국민들이 어떤 순간에는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여야의 공천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인서트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혁신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서울과 부산의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 당은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입니다. 대표직을 걸겠다고 하면서까지 관철시킨 그런 당원입니다.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국정감사하는 거예요? 청와대를 감사하는 거예요? 정쟁을 위한 국감장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 비서실이 임무를 잘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였을 때 이번에 논란이 됐던 당헌, 혁신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어제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운영위에서 했던 질문 또 대통령 비서실이 임무를 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민주당의 문정복 의원의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당 쪽에서는 당원 개정했고 서울, 부산 공천 이제 작업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공천 작업은 안 들어갔죠. 그건 뭐 지금 할 일은 아니고요. 일단 11월 초에 끝내버린 것은 이제 이런 논란을 끝내고 인물 경쟁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하고 이 부분은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리더십을 걸고 한 일이고 네. 책임도 온전히 이낙연 대표가 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이낙연 대표의 정말 미래가 걸려 있는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저런 발표를 하면서도 차분하게 하시는 걸 보고 저 내공은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저 결정이 사실은 반쪽짜리인 거죠. 새정치에 대해서 2012년 안철수 대표가 등장하면서 많은 네. 얘기가 나왔어요. 늘 단골로 나온 게 국회의원 세비 삭감. 한 번도 된 적 없죠. 그리고 기초의회 공천 안 하겠다. 모두가 공약하고 다 어겼죠. 그래서 저 당시는 새정치가 계속 그 사회 의제가 될 때이기 때문에 좀 무리한 당원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째 당원을 저렇게 결정했으면 입법화를 해야 되는 거죠. 공평하게. 그걸 못한 입법화라고 하는 건 여야가 다 해당이 돼야죠. 예를 들면 그동안에 이제 재보궐 선거가 많았잖아요. 그건 여당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었고 야당에게도 있었는데 그거를 한 정당이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하겠다며 하는 건 결과적으로 자해일 수 있기 때문에 상상해 보십시오. 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안 내요. 부산. 그러면 여당은 그냥 내년 그 4월까지 1월부터 4월까지 사라지는 거거든요. 정치 무대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편법이 나오는 거죠. 시민 후보 뭐 이렇게. 저는 그거보다는 잘못했다 바꾸겠다. 그리고 대표인 내가 책임지겠다. 당원 바꾸고 그리고 표로 심판받겠다. 이게 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야당의 비난은 감수해야죠. 여당의 이 결정에 대해서. 저는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법으로 올리겠다라는 결정으로 한다면은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당원 개정안 뭐 제가 남의 당 당원까지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96조더라고요. 96조 2항을 보니까 지금 있던 문제되는 조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면서 뒤에다 단서 조항을 붙인 것이 단 전당원 투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입법화를 하든지 아니면 진지하게 이걸 논의해 보려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공약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혁신안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2015년에 제시될 때는 국민들에게 뭐 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기획되었겠지만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왜냐하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만 본다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님이랑 오거돈 시장님이 이런 일에 연루될 거라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당이 또 사전에 검증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면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예를 들어 세금 관계나 아니면 재산 관계 같은 것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야 뭐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검토해서 해야 될 정당의 책임이 있지만은 이건 개인들이 어떤 그 직무수행 과정에 있었던 일탈이거든요. 이걸 사전에 검증한다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책임도 같이 지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당에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 검증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건 우리 헌법이 금하고 있는 연좌거든요. 보증서라는 거고 연좌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입법을 한다 해도 나중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야 된다. 국민들 어쨌든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보면 뭐 이 두 분 시장도 있지만은 김홍걸 의원이라든지 양정숙 의원이라든지 뭐 재산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 아니면 윤미향 의원 같이 그 전에 활동으로 문제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중에 중차대한 결함이 생겨서 이분들이 뭐 사퇴한다든지 이러면은 그에 대한 부분은 정당이 책임져야 수 있습니다. 검증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런 시장들 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검증하라 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한 다음에 그걸 구체화한 다음에 입법화하는 과정을 제안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이번엔 단서 조항만 하나 붙여가지고 이거 앞으로도 계속 문제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결국에는 그러면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서울 부산시장에 이제는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어제 SNS에 이런 글을 남겼네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다 걸어야 한다. 진다면 어차피 망할 정당이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선거가 내년 4월 양쪽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궐선거가 됐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두 당 모두 유력할 어떤 그 후보자가 떠오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죠. 민주당은 유력 후보가 많아서 지금. 많아서? 시작해 주세요. 최민희 의원님. 많은데 이제 이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빨리 그 고리를 끊고 가고 싶어서 일찍 나가는 네. 거고. 후보가 없는 건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봐야죠. 근데 장제원 의원의 이 말은 뭐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예. 그런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만약에 졌을 때 타격은 국민의힘이 더 크죠. 왜냐하면 판 자체가 공세적으로 나오는 판에서 지면 더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민주당에게 불리하다고 하고 일부 여성단체들이 뭐 때문인지 민주당이 후보 내지 말라고 하는 일부 여성단체들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정당이 공천을 하는 모든 기준이 젠더 문제여야 하나. 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남성 중심으로 성추행에서 자유로운 정당은 없었고 그럼 여성 정당으로 다 바뀌어야만 가능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런데 어쨌든 이 판에서 수세적인 판에서 시작하는 민주당과 공세적인 판에서 시작하는 국민의힘은 결과에 대한 타격은 이게 좀 다르죠. 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이후 대권 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죠. 어느 정당이나.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판 승부가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긴장하고 있고 특히 이낙연 대표의 경우는 스타일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결단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정말 피를 말리는 5개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세적인 국민의힘이 더 걱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시장들의 권리로서 시작된 이런 선거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희가 구도적으로는 우세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이게 동네 지역구 선거가 아니라 진짜 서울과 부산이라는 몇백만 명 단위의 유권자가 있는 선거에서는 이게 지상전을 한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악수하고 그다음에 또 술 사고 밥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인맥을 넓혀나가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고공전을 펼칠 수 있는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국민적 이미지가 좋은 인물들을 누가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거 승패가 갈릴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 당에도 굉장히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전부 다 서울에서 3선 4선씩 하신 분들이고 이분들 전부 다 뭐 의정 활동하면서 해박한 어떤 그런 지식을 보여주신 분들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요. 후보가 미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동한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서울시장은? 예. 당장 보면, 마지막으로 저희 당에 서울시장을 하셨던 오세훈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네. 오세훈 시장께서 그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작정하고 2달 만에 후보가 됐거든요. 아, 그랬나요? 그전엔 그 선거에서는 사실 원래 저희 당의 그 당시 중진 의원이셨던 맹영규 행안부 장관 이 원래 서울시장을 뛰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셨고 당내에서도 거의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에서 강금실 장관이라는 그 당시에 뭐 상당히 신선한 여류 정치를 낸다는 얘기가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이 또 젊고 신선한 이미지, 광고까지 찍은 이런 분을 냈더니만 됐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오세훈 후보는 정치판에는 끼지는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때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을 한 번 하시고 정치자금법 개정하신 다음에 쉬겠다고 선언하신 상태였는데 서울시장이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이제 재선시장을 지내신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델 그렇다면은 뭐 바로 전임이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도 후보로 되기 한 달 전에 이제 사실상 선거전에 뛰어들겠다는 판단하신 거거든요. 그때 안철수 대표가 몰아줬다 그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큰 수염당하고 같이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큰 선거일수록 그러니까 파격이 동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에서 워낙 중대한 이제 선거다 보니까 눈치 보기가 상당할 것이다. 지금 나와 있는 뭐 민주당에도 뭐 훌륭한 분들 나와 있지만은 저희 당에도 있는 후보들 각자 장점이 있겠지만은 어떤 후보를 만났을 때 특히 강해진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눈치 보면서 경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두 분께 좀 유력한 후보들 아니면 유력하진 않지만 어디에 숨어 있지만 이 정도가 나오면 될 것 같다라는 후보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 것 없고 갑자기 또 후보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역구에선 가능한데 서울시장 정도면 저 정도면 서울시장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사실 그런 분이셨거든요. 오랜 기간의 활동으로. 그런데 정치권에만 안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또 참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추기가 힘든데 그때 그 선거는 그러면 인지도가 있지만 참신해야 되고 신선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거고 그런데 그때 윤여준 예, 오세훈 시장이 될 때 윤여준 그 전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 같으면 감금실 그렇게 안 쓴다. 그걸로 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기가 만약에 오세훈 먼저 후보되고 감금실 후보됐으면 또 바뀌는데 그땐 전략에서 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분들 뭐 오세훈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전 의원은 이분들은 사실은 다 서울시장에 나가셔서 패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 느낌이 뭐가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도전이니까. 예. 그거 제도전으로 포장을 아무리 해도 오세훈 시장 스스로 걷어타신 분, 나머지는 다 진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도 이런 분들보다는 외부에서 과거의 오세훈 의원 정도 되는 분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저희가 차를 살 때 뭐 제 주변에 친구들도 좀 차를 살 때마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차명이 나시는 분들 아반떼를 살까 아니면은 한 등급 올려서 깡통 소나타를 살까 뭐 이런 거. 옵션 좋은 아반떼를 살까 아니면 깡통 소나타 살까 뭐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왜 하는 고민이냐면 결국에는 선거에서는 급수 이론이 동작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대선급 인물이냐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급 인물이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따지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거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우선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서울의 다선 의원 출신의 서울을 잘 알고 있는 후보군을 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꽉 찬 중형차론 이런 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 등급 높은 대형차론으로 가가지고 대선 주자군이 저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어쨌든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오느냐 이 문제를 보거든요. 저는 이 가르마가 먼저 타져야지만이 아마 후보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언급되었지만 뭐 훌륭한 후보들 나오겠다 하고 있지만은 이런 박영선, 박주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인지도도 높고 하지만은 이분들이 대선 주자급으로 아직 분류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각에서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고사하셨지만은 정세균 총리의 이름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예, 사실 이제 정세균 총리는 나머지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국회의장부터 국무총리까지 다 겪으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각자의 눈치 싸움. 아까 말했던 거에서 인물 싸움과 더불어가지고 급수 싸움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각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본부. 네, 각설하고 돌아왔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사표 반려하고 홍 부총리 재신임을 했는데요. 관련된 인서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억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했는데 즉각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저런 소동이 좀 벌어졌는데 특히 예산 정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의 수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인사권자의 뜻에 맞추어서 부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권자의 뜻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뭐 정치 쇼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더라도 아마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그리고 이어지는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성태 전 대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대주주 3억으로 낮추는 것, 이 요건 문제에 대한 여당과의 입장 차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준석 최고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 경제 수장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이견이 노출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들이 뭔가를 보면요.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실 덜 쓰자라는 거였어요. 꼭 전 국민 다 줄 건 아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드리자. 그러니까 덜 쓰자는 주장을 했는데 그게 정치권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그 홍남기 총리가 뜻을 접었는데 이번엔 뭐냐면 더 걷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국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제 따져가지고 덜 쓰고 더 걷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권에서 계속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낀 것이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삼국지에도 보면 나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원정을 갔는데 군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군량 담당자가 와서 조조한테 물어봅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만은 작은 그릇에 담아서 줘라. 네. 이랬어요. 작은 그릇에 담아주니까 그러면 병사들이 반발할 텐데요. 그랬더니만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군량 담당자가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병사들 불만이 높아지니까 조조가 불러가지고 너의 목이 필요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를 죽여가지고 군사들의 분노를 풀어줘야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뭐 띡소리 못하고 죽었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재정을 책임지는 국간직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네. 계속 믿으라. 근데 믿으라는 말만 여당에서 하고 실제로 나중에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인지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뭐 기동민 의원님이 국감에서 질의한 걸 봐도 국감이래 그 질문하면서 했던 걸 봐도 저는 기동민 의원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꼭 이걸 이런 형식으로 얘기해야 되냐. 예. 부적절하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사퇴했다고 말을 하느냐. 그럼에도 관료 생활을 오래 했던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거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 무조건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뭐 별로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 때 이랬어도 다 부적절하다고 했을 테고 예. 그 부적절한 게 문재인 정부에서 하면 그게 적절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정부에서든 관료가 이따위로 처신하면 부적절한 겁니다. 그냥 예. 기준 좀 세우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재부는 늘 제가 참여정부 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도 느낀 건데 이 생각 자체가 그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덜 쓰고 더 걷자. 네. 놀부심보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면 더 걷을 때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재부가. 그 담배의 세를 올려가지고 세수를 더 늘렸습니다. 예. 그럼 담배는 간접세니까 서민들에게도 세부담이 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세수가 부족하다면 그것도 저는 뭐 확인할 수 없었지만 10억 이상의 주식 투자자에게 세율을 높이는 방식이 있어요. 부자 증세. 네. 지금 이들이 들고 나오는 건 3억으로 주식 양도 거래세의 기준을 낮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다수에게 많이 걷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에 맞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철학에 맞는 거죠. 이분이 지금 하는 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행태는 부적절하고 다만 거기에는 가장 매우 중요한 세금에 대한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럼 반려한 건 무슨 뜻이냐. 지금 코로나19에 기재부가 잘 대처해 온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치의 충돌과 네. 코로나19를 잘 대처한 것이 어느 걸 지금 취해야 되냐. 전자를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권자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꾸려나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신 거죠. 뭐. 알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간에 사표가 반려됐고 또 홍 부총리는 최선 다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지금 국정감사 끝났고 이제 예산안 처리 끝나는 연말쯤에 개각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각을 한번 할 타이밍은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내년이 사실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좀 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와야 되고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부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지금 속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각을 통해 가지고 좀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저희 야당도 공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만 이제 내년에 선거가 이제 4월에 큰 선거가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청문회 국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여당의 고민의 지점이 아닐까. 예,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인사청문회는 곤란한데 그래도 집권 후반기 마지막 1년에 어쨌든 그 정책적 역량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네. 개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볼 때 선거 요인이 발생해서 나가겠다고 해서 개각을 할까? 저는 이 부분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도 몇몇 장관들이 나가서 출마하고 싶어 했는데 안 됐죠. 네. 네, 안 됐고 상당히 불쾌하셨다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선거로 인한 개각 요인은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는 뭐 방향 전환은 없다. 보완은 있을지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장관의 경질은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숙희님께서 이준석 최고는 어쩜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잘하시나요? 시원시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1779번님은 시사 토크는 역시 최민희 느낌표 4개 주셨습니다. 박수라고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